네, 안녕하십니까. 의학 채널 변디 명순권 교수의 의학수다 시즌 2 제4화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의사 동료 여러분, 어려운 여건이지만 근거 중심 진료합시다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일반인들보다는 오히려 의료인들 그리고 의학 전문 기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좀 강의인데요. 강의 위주인데 다소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어 자체도 의학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럼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의사뿐만이 아니라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이 강의를 들으면 나의 건강 행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는요, 기본적으로 의사 선생님들, 현재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뿐만이 아니라 진료를 하지 않는 의대 교수들도 봐야 되고요. 특히 의대 교수님들 중에는 기초의학 하시는 분들, 기초의학이라고 하면 뭐 생리학, 생화학, 해부학 이런 쪽이죠. 이걸 하시는 교수님들께도 이런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강의가 사실 옛날에는 없었어요. 이런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강의를 주제로 시작을 했고요. 물론 뭐 외국에서는 이런 내용이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었고 많이 퍼졌죠. 우리나라도 많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는 의학이 기본적으로 근거 중심 의학, 근거 중심 진료, 체계적 무능 고찰, 메타 분석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맞아요. 우리 의학 채널 BYOND 대표이신 홍해걸 박사님께서도 혹시 시간 되시면 이 강의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옛날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중복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오늘 이 내용은요, 대한가정의학회에서 발간하는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 교과서는요, 기본적인 의학적인 가정의학적인 기초 지식도 포함해서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내용까지 총망라한 그런 교과서입니다. 내과로 따지면 뭐 해리슨이라는 내과 책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학과의 교과서죠. 이 교과서는 책 두께도 뭐 거의 1000페이지가 뭐 5, 600페이지 이상 될 거예요. 한 800페이지 되나? 아무튼 그 책이 2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격도 뭐 몇십만 원 하죠. 어쨌든 그 가장 최신호 대한가정의학회 교과서에 챕터 20장인가 18장인가 잘 모르겠네. 갑자기 까먹었는데 거기에 근거 중심 의학 말고 근거 중심 진료 파트를 제가 저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의사 동료 여러분, 어려운 여건이지만 근거 중심 진료합시다. 영어로는 evidence-based practice라고 합니다. 근거 기반 진료, 근거 중심 진료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이 강의 내용은 제가 뭐 학회에서 의사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번 지금까지 해왔고요. 우리 가정의학회 학술대회 때도 여러 번 했었고, 다른 학회 가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 우리 암센터 가정의학과 파견 나오면 항상 제가 이 강의를 우리 전공의들에게 하죠. 자, 먼저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질문. 영어로 되어 있어갖고 조금 그러긴 합니다만. Is the use of vitamin C supplements helpful for the prevention of common cold? 그러니까 감기 예방에 비타민 C 보충제가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식은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매일매일 복용을 하게 되면 감기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두 번째 질문. If you drink too much coffee,
Does your cholesterol level increase? 그러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면 여러분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느냐. 이것도 이전에 제가 좀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고용량의 비타민C IV, 그러니까 정맥 주사, 고용량의 비타민C를 정맥으로 주사했을 때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과연 의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즉, 진료실에 환자분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죠. 이런 질문을 제가 그 전공의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사실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니 뭐 효과 별로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럼 그 근거는 뭐냐 그러면 근거는 되지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거 중심 진료를 해야 된다. 근거에 기반해서 정보를 환자들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근거 중심 의학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거 중심 의학. 아까 어떤 분이 그랬죠? 근거 중심 진료. 아니 어떤 의사는 근거 없이 그러면 진료하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 1972년도에 알키 코크란이라는 사람이 Effectiveness and Efficiency라고 해서 효과와 효율성이라는 그런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전까지 의사들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진료 방법이 사실 그런 진료의 배경들을 보면 임상시험, 비교 임상시험이 너무 부족했다. 실제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그냥 경험이나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사례를 중심으로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 많다고 1972년도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15년이 지난 1987년도에 데이빗 에디라는 사람이 워크숍에서, 강의 워크숍에서 evidence based, 근거 중심, 근거 기반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다고 하죠. 그리고 92년도에 의학진료 교육하는 새로운 접근법, 그러니까 의대생들에게 어떻게 진료하는 것이 가장 근거 있고 올바른 방법이냐 이야기를 할 때 evidence based medicine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자로 EBM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거 중심 의학입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의학 사이트에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요. 92년도 이 논문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근거 중심 의학이란 개념이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건요. 1996년도입니다. 데이빗 세킷이라는 의사가 영국 의학저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이 개념을 한 페이지 반 정도짜리로 해서 레터를 보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96년이면 지금 2021년 몇 년 됐습니까? 30년이 아직 안 됐네요. 그렇죠? 아니 30년 좀 넘었구나. 35년. 아니 35년이 아니구나. 왜 이렇게 계산이 제가 안 되죠? 25년 전인가요? 그렇죠. 25년, 26년 이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1년에 4년, 25년 정도 됐네요. 25년.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이 근거 중심 의학이란 개념 자체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게 25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근거 중심 의학, 여기 영어로 써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해석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근거 중심 의학이란 건 뭐냐? 개별 환자를 외래에서 진료를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즉, 이 검사나 치료를 하냐 마냐 할 때 이 결정을 어떻게 하냐? 현재 최상의 근거를 갖고 사용하라.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영어로는 current best evidence라고 돼 있어요. 현존하는 가장 수준 높은 근거를 갖고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 의사들은 이렇게 안 하느냐? 일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뭘로 하냐면요. 첫 번째, 의대 다닐 때 배웠던 의학적인 지식. 사실 제가 나이가 이제 68년생이니까 3세 만으로 53세, 4세가 되는데요.
53세가 되면 의대 다닐 때가 6년, 23, 4, 5세 이때까지 배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배운 거고, 그리고 인턴 1년, 레지던트 3, 4년 그때 배웠던 지식,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뒤로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데서 얻는 지식, 그리고 간간히 읽는 논문, 그런 게 기본적인 거란 거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또 하나가 뭐냐면 환자를 직접 보면서 경험 속에서 얻은 그 의학적인 그런 스킬, 그리고 어떤 사례들, 이런 것들이 종합된 거긴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빠져 있는 게 많은 경우, 굉장히 많은 경우 가장 최신의 의학적 지식을 갖다가 개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옛날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몇 년 전 의학적 지식하고 한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냐? 의학적인 그 연구 결과는요, 하루에도 수백, 수천, 수만 건의 논문이 발표가 되면서 이전에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알고 있던 의학적 지식이 옳다고 믿었던 게요, 2, 3년만 해도 완전 뒤집힙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학 지식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환자를 볼 때 현존하는 최상의 근거, 여기서 말하는 근거는 연구 논문 결과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갖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정리하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근거 중심 의학이라는 거는 각각 개인 의사들이 갖고 있는 전문 의학적인 지식과 함께 그것뿐만이 아니라 체계적 연구로부터 얻어진 임상 근거, 외부의 임상 근거, 이게 바로 연구 결과죠. 가장 최신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진료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거 중심 의학이면 근거 중심 의학과 거의 같은 개념이지만 좀 더 진료에 특화시켜서 강조한 개념이 바로 근거 중심 진료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evidence based practice인데, 이것은 하나의 그 세 개의 파트가 이른바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의사인 나 명순권, 인턴 레지던트, 그리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 취득하면서 얻었던 지식과 함께 그 이후로 20여 년 동안 임상 경험을 하면서 얻은 경험,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학술대 참여했던 그런 뭐 새로운 지식, 이런 게 바로 자기 자신의 임상 전문가의 지식이 되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외부적인 과학적인 최신의 근거, 최신의 연구 결과까지 통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할 것은 바로 환자의 관심과 필요성, 즉 선호도를 세 가지를 삼위일체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요구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임상 의사로서의 전문가적인 지식, 그리고 가장 최신의 연구 결과, 이 세 가지를 다 통합해서 환자를 진료하라는 것이죠. 사실 그 대부분의 의사들은요, 이렇게 완벽하게 진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질병의 경우에는 한 8, 90% 이상은 이런 근거 중심 의학을 사용하지 않고도 80%, 90% 이상은 진료가 사실 가능하고 또 나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최신의 지식을 갖고 최근의 연구 결과를 통합해서 근거 중심 진료를 한다면 거의 90% 이상, 거의 완벽에 가깝게, 현존하는 수준에서는 완벽에 가깝게 진료를 할 수 있고, malpractice, 그러니까 잘못된 진료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거 중심 진료의 세 가지 측면은 의사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가장 최신의 연구 결과로부터 얻은 과학적 최신 근거, 그리고 환자의 선호도,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진료를 하는 것이 바로 근거 중심 진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근거 중심 진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구체적으로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근거 중심 진료를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은 근거 수준 피라밋과 메타분석의 개념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저의 전문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근거 수준 피라밋이라고 해요. 피라밋이 생겼는데 연구의 방법들이 가장 낮은 수준의 연구부터 높은 수준의 연구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겁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혹은 백신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구를 해야죠. 즉,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의 효능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연구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종류별로 가장 낮은 수준의 연구가 바로 실험실 연구가 있습니다. 이 실험실 연구라는 건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세포나 미생물, 그리고 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시험관, 유리 시험관이나 혹은 세포 배양 배지에서 하는 연구죠. 여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전히 박멸시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후보 치료제 물질이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바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쥐와 같은 살아있는 생명체,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합니다. 이게 바로 동물 실험 연구죠. 그래서 실험실 연구와 동물 실험 연구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판명이 나면 이제야 비로소 그 높은 수준의 연구 디자인이 바로 임상시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상시험 하는데 이 임상이란 말은요, 한자어로 침상에 임한다. 즉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임상시험이란 말은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얘기합니다. 임상시험은 실험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트라이얼을 시험으로 번역을 합니다. 실험은 익스페리먼트가 되겠죠. 그래서 randomized controlled trial, 그러니까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 보통 우리가 의사들끼리 RCT 하는 게 바로 이 임상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약이든지 코로나19 신약을 효능을 확인하려면 실험실 연구나 동물 연구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을 해야 되죠. 여기에서 이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문제는 그런데 하나의 임상시험, 여기서 하나의 임상시험은 여기에 연구 대상자가 몇백 명이 될 수도 있고 몇천 명이 될 수 있고 몇만 명이 될 수 있고 몇십만 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한 건의 임상시험만 갖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건의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두 건, 세 건, 여러 건의 임상시험을 통해서 그 코로나19 하나의 치료제가 효과 있는지 혹은 안전한지를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있는데 두 번째 임상시험에서는 효과가 없다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게 바로 뭐냐? 가장 높은 수준의 근거 수준을 갖고 있는 연구 방법이 바로 메타 분석이 되겠습니다. 저의 전문 분야죠. 이게 바로 메타 분석이 되겠죠. 자, 근데 이 피라밋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어떤 한의사가, 한의대 교수가 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한약 성분 물질을 갖고 항암제를 개발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연구 결과를 물어보면 이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뭐 암 관련 학술지, SCI급 학술지에 발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건 무슨 시험이냐? 그러니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이래요. 그래서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해갖고 이미 입증받은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 연구 방법이 어떤 거냐, 제가 뒤져보니까 실험실 연구, 동물 실험 연구는 아니고 임상시험도 아니고요. 바로 전 단계에 해당하는 환자군 연구란 거더라고요. 환자군 연구란 건 뭐냐면요, 환자 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해당 물질을 그냥 투여하고 경과를 정리해갖고 보고하는 거예요. 몇 명 중에 몇 명이 뭐 좋아졌다, 이런 거. 근데 왜 이것은 제대로 된 임상시험이라고 얘기를 안 하냐면, 일반적인 임상시험은 비교 임상시험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질병의 특징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거나 혹은 위약 효과라고 해서 약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부에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에서는 마치 그 심리적인 안정을 통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걸 바로 플라시보 이펙트, 위약 효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간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거나 위약 효과를 뛰어넘는 효과를 보인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항상 환자 연구 대상자가 1000명이 있다고 하면 500명씩 갈라갖고 500명에게는 가짜 약을 투여를 하고 500명에게는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 약을 투여를 해서 두 그룹을 비교해서 가짜 약보다, 약효가 없다고 알려진 가짜 약보다 훨씬 더 많은 수에서 효능도 나타나고 부작용도 덜하다면
이때야 비로소 이것을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던 그 한약 물질, 항암 효과가 있다고 했던 것은 환자군 연구만 갖고는 그게 비교 임상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그룹으로 나눠서 환자를 나눠서 한쪽 그룹에는 가짜야, 한쪽 그룹에는 그 한약에서 추출한 물질을 투여를 해서 효과도 월등히 뛰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부작용도 없어야 되는 안전성까지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 연구 임상시험에서도 효과가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그 연구 결과를 다 종합하는 메타 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 크기란 말은 요거는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두 그룹을 비교를 했을 때 가짜 약을 맞은 그룹보다 실제 약을 맞은 그룹에서 훨씬 더 많은 수가 좋아졌는지 그 비를 비교하는 게 상대 위험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대 위험도가 1이면 가짜 약이나 실제 약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고요. 1보다 높게 나오면 뭐 1.5, 2.0 이러면 1.5면 50%더 많이 좋아졌다는 거고 2.0이면 100%가 더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95% 신뢰 구간이 그 안에 1이 포함이 안 돼야지 통계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좀 통계적인 내용은 좀 너무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할 때는 항상 95% 신뢰 구간 안에 1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즉 만약에 상대 위험도가 1.5고 95% 신뢰 구간이 1.2에서 2.0이면 1.2에서 2.0 사이에 95% 신뢰 구간에 1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것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효과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타 분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얘기할 때 메타 분석을 해석할 때 이 포리스트 플롯이라는 숲도표를 해석하거든요. 이 숲도표를 하는 거는 연구 A에서의 그 효과가 예를 들어서 상대 위험도가 0.5였고 95% 신뢰관이 0.0에서 5.49였다. 그리고 B라는 연구에서는 0.84가 나왔고 C라는 연구에서는 3.0으로 각기 다르게 상대 위험도가 나왔을 때 이 연구 결과를 한마디로 해가면 평균해갖고 가중치를 줘갖고 종합하는 방법이 바로 메타 분석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세 가지 연구의 상대 위험도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연구 결과 최종적으로도 95% 신뢰 구간에 1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1보다 작거나 혹은 1보다 크면 효과가 낮거나 높거나 라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근거 중심 의학을 의사들이 하기 위해서는 최신 논문들을 읽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최신 논문을 읽을 때 임상시험 논문 한 건의 논문을 갖고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해당 주제를 갖고 이루어진 여러 편 그리고 현존하는 논문을 다 종합한 메타 분석 논문을 읽으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최신의 그 연구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 논문은 표지가 영어로 된 것 Journal of Clinical Oncology라고 해서 임상종양학 저널이라는 미국에서 발행하는 종양학 분야의 최고의 학술지가 하나입니다. 이게 그 인용 지수라고 해서 임팩트 팩터가 무려 이 당시에 제가 냈을 때는 뭐 15인가 17인가 했는데 지금은 뭐 30이 넘죠. 전 세계에서 아마 한 30위 안에 드는 저널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SCI급이 전 세계적으로 제가 쭉 숫자 세보니까 9,000개 이상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게 임팩트 팩터 순위로 봤을 때는 몇십 안에 드는 거죠. 참고로 사이언스, 셀, 네이처 이런 것도 임팩트 팩터가 이제 한 40, 50 정도 내외 되죠. 40 내외 정도. 그럴 정도로 거기에 제가 자랑을 하는 겁니다. 2009년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암, 종양의 위험성을 높이는 데에 대한 메타 분석을 제가 이때 발표를 했었죠. 기존에 발표된 23편의 연구를 다 종합을 해갖고 메타 분석을 한 결과 결국에 장기간 오래 사용하는 경우 종양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제가 써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 분석 논문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읽냐? 논문을 전체 논문을 다 안 읽어도 됩니다. 초록이라고 했고 바로 이 핵심 결과만 읽어도 되거든요. 그 연구 결과를 이해하는 방법,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앞서 좀 통계적 유의성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도 결과에 보면 23편 논문을 종합해 봤더니 여기는 이제 교차비라고 해서 상대 위험들이랑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1.18이 나왔다. 그러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종합 위험성이 약 18% 높아진다. 이렇게 러프하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교차비라는 거는 상대 위험도랑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식으로 원래 해석하면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은 러프하게 그렇게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95% 신뢰 구간에 일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논문을 우리 의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얘기한 이 상대 위험도 수치랑 그다음 90% 신뢰 구간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이제 최신의 메타 분석 논문을 읽고 해석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근거 중심 진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영어로 되는 거 이거는요. 듀크 대학교 의학센터 도서관과 그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채플 힐이라는 여기에 헬스사이언스 라이브러리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근거 중심 진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에 대한 튜토리얼 지침, 교육 지침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제 영어로 제가 좀 쓰긴 했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뭐가 문제인지 임상적 문제를 설정하라는 거죠. 그 문제, 예를 들어서 여기 example, 케이스 example이 있어요. 사례가 증례가 있는데 환자가 65세의 남성의 환자예요. 이 65세의 남성 환자는 아주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당뇨를 갖고 있는데요. 2형 당뇨, 가장 흔한 어른에서 흔한 2형 당뇨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뇨와 함께 비만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근데 이분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당뇨도 있고 비만이 있는데 이게 비만도 치료하기 힘들고 당뇨도 치료하기 힘든데 위축소술, 위절제술이라고 하죠. 위축소술, 베리아트릭 서저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위축소술을 시행을 하니까 살도 확 빠졌지만 더 중요한 건 당뇨까지도 아예 완치가 돼버렸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냐? 그랬을 때 우리 의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 근거 중심 진료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문제를 설정을 해야 돼요. 피코라는 방법을 저희가 삽니다. P는 patient problem.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 I는 intervention. 어떤 방법이냐. C는 comparison. 비교. O는 outcome.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목록을 정리해 보면 환자가 갖고 있는 프로블럼이 뭐냐면 비만과 2형 당뇨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 위절제술이다. 이것과 또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당뇨 치료, 약물 치료. 그렇게 했을 때 당뇨 자체 리미션이란 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수치 개선뿐만 아니라 당뇨 자체가 없어지는 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몸무게도 빼고 결국에 비만도 해결하고 당뇨도 해결했을 때 사망률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이 키워드를 갖고 검색을 해서 가장 최신의 연구 결과를 찾아내는데 그 연구 결과가 뭐면 됩니까? 임상시험해야 될 테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리고 임상시험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그걸 종합한 메타 분석을 하면 제일 좋겠죠. 메타 분석이 없다면 그 직전까지 가장 최신의 가장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신뢰할 만한 학술제 발표된 논문들을 일단은 걸러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펀메드라고 아주 유명한 의학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구글에 들어가시면 펀메드, PUBMED 이게 이제 퍼블릭 메디슨이 되겠죠. 이게 이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정부 기관의 의학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입니다. 펀메드. 여기에 들어가서 이 검색어에 영어로 써야 되겠죠. 오비시티, 비만, 그리고 당뇨, 타입 2 다이비티스, 그 다음에 베리아트릭 서저리 이렇게 치면요. 여기에 대한 논문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 즉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 그것만을 걸러내 갖고 해보니까 한 20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 당시에 했을 때. 그래서 이 연구 결과 중에 가장 최신 거
이 당시에 그 튜토리얼에 써 있던 거는 2012년도에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그러니까 미국 북동부의 하버드에서 발행하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뉴 잉글랜드 의학 학술지에 의학 분야에서는 최고의 학술지입니다. 이거는 뭐 임팩트 팩터라고 해서 인용 지수가 70 이상 되죠. 세계 2위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에 진짜 논문 하나 억셉트 되려면, 게재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NEJM의 논문을 실은 의학자가 몇 명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심장내과의 박승정 교수 팀이 약 10여 년 전부터 처음으로 이 NEJM에 올리기 시작했고요. 우리 암센터에서도 이 NEJM의 논문을 최근까지는 못 싣고 있다가 4년 전에 위암센터의 최일주 박사께서, 우리 선배죠, 내과 선생님이 여기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이용해서 제균에 대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갖고 NEJM 여기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년에는 두 번째 논문까지 발표를 해서 아주 이슈가 됐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 NEJM에 15년, 20년 동안 한 10번 이상 트라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한 건 빼놓고 대부분은 바로 immediate reject, 바로 당일날 게재 거부를 당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밑에 다른 저널로 내려갔는데, 근데 2년 전에 여기 NEJM에 넣었는데 하나가 리뷰에 들어갔어요. 리뷰에 들어갔다는 건 일단 고려해 볼 만하다 해서 논문 동료 심사라고 해서 피어 리뷰에 들어간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기대를 했는데 3주 후에 안 되겠다, 그래서 리젝트가 된 사례가 한 번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그 논문이 뭐냐면, 가장 최근에 제가 발표했던 칼슘 보충제를, 골다공증 우리가 치료나 예방 목적으로 쓰는 칼슘이 오히려 심혈관 질환, 심장 질환을 높일 수 있다는 메타 분석 논문, 그 논문이었습니다. 그거 이번에 억셉트되고 발표되는데 한 3년 이상 걸렸죠. 어쨌든 이 NEJM에 실린 내용을 보면요, 베리아트릭 서저리, 즉 위축조 수술과 그다음에 일반적인 당뇨 약물요법과 비교를 했을 때 몇 명을 대상으로 했냐면 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그룹으로 나눠갖고 했더니 결론은 어떻게 되냐? 2년 후에 당뇨가 완전히 완치되는 사례가 이 위축소 수술 그룹에서 굉장히 많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 수치들은 뭐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부작용도 별로 없었다. 즉 위축소 수술은 비만도 해결했지만 당뇨도 완치시킬 수 있다는 이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문을 해석할 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통계적 유의성 이야기하는데, 아까 제가 뭐 95% 신뢰기관 얘기했지만 보통 두 그룹을 비교할 때 P값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대문자로 P인데, 이게 이제 0.05 미만이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두 그룹의 차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P값이 0.05 미만으로 아무리 통계적으로 유의가 있어도 그 차이가 실제적으로 임상적으로 봤을 때 별로 크지 않으면 그거는 의미가 임상적으로 별로 없다. 즉 클리니컬 시그니피컨스, 임상적 유의성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가장 최근에 새로 개발한 항고혈압제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가짜약이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적더라도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거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얼마였냐? 혈압이 1 차이로 나왔다. 10도 아니고 1 차이로 통계적인 유의성 P값이 0.05보다 적어서 의미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1 차이가 과연 아무리 봐도 임상적으로 얼마나 그게 큰 차이냐,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환자에 적용을 해서 환자에게는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좀 더 앞에 더 나아가서 제가 최근에 2014년에 그 뒤로 나온 메타 분석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똑같은 주제로. 그래서 위축소 수술과 일반적인 당뇨 치료에 있어서 개별 연구 결과를 다 종합한, 여기서는 10몇 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했거든요. 그랬더니 개별 논문뿐만이 아니라 다 종합했을 때도 굉장히 의미 있게
비만도 해결했지만 아예 당뇨도 완전히 치료하는 사례가 훨씬 많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논문을 근거로 해서 current best evidence, 현존하는 최상의 근거를 갖고 환자분들께 가이드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인 그 약물 치료로 당뇨도 잘 조절 안 되고 비만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큰 대학병원에 위축소 수술을 저희가 의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5분 안에. 제가 처음에 그 사례들 3가지. 비타민C 먹으면 감기 예방이 되느냐, 커피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높이냐, 고용량 비타민C를 주사하면 피로감이 사라지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근거 중심 진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의학 데이터베이스가 몇 가지 대표적인 게 있어요. 펀메드라는 의학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또 우리가 요즘 많이 가는 게 코크란 라이브러리라는 이러한 의학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고가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그 포리스트 플랫이라고 해서 도표 있죠? 여러 개의 논문 연구 결과를 종합한 이 도식화한 이 그림을 로고로 한 사이트죠. 여기에 들어가서 영어로 감기가 보통 커먼 콜드라고 하거든요. URI라고도 하고요. Upper Respiratory Infection. 그래서 커먼 콜드 and 바이타민 C 이렇게 해서 검색을 딱 치면요. 여기에 딱 한 편의 메타 분석이 나옵니다. 이 메타 분석 내용 제목이 바이타민 C for preventing and treating the common cold. 감기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대한 비타민C의 역할에 대한 메타 분석입니다. 이 메타 분석에서는 몇 편의 논문을 종합했냐 보니까 29편의 임상시험을 다 조합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상대 위험도가 0.97이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비타민C가 아닌 가짜 약을 먹은 그룹과 비타민C를 매일 최소한 200mg 이상씩, 어떤 사람은 몇백, 몇천 mg 1년 동안 복용을 했을 때 감기 빈도를 비교해 보니까 0.97배, 즉 그러니까 3%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매일 복용하면 감기 빈도가 한 3%는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95% 신뢰군으로 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니까 0.94에서 1.00으로 돼 있어요. 즉 이 구간 안에 딱 경계의 상한값에 1이 딱 걸쳐 있다. 그럼 이건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다고 보기에는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더라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결론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최근까지 나온 비타민C와 감기와 관련한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 종합한 메타 분석을 봤더니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방송 나와서도 그러고 환자분들한테도 비타민C 1년 내내 먹어봤자 3% 정도 줄일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것도 통계적 유의성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커피 섭취는 콜레스테롤 높이는가? 이것도 의학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커피 앤 콜레스테롤 이렇게 쳐갖고 메타 분석으로 딱 제안을 하면요. 이미 2012년에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 즉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 분석이 이미 나왔어요. 여기 결과에 의하면 12 studies, 12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해 봤더니 평균 45일 동안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커피를 자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의 경우는 총 콜레스테롤이나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콜레스테롤 높은 여성분들이나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커피 섭취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커피 섭취를 하루에 2잔 혹은 3잔 이상 한다 그러면 커피를 당분간 한번 끊어보거나 한 잔만으로 드셔보십시오. 하고 2주 있다 오셔서 다시 한번 콜레스테롤 검사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뚝 떨어진 적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근거 중심 진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량 비타민C 주사는 피로회복에 도움이냐? 여기에 대한 임상시험은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딱 한 편의 임상시험만 나와 있고요. 이 임상시험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임상시험입니다. 몇 명을 대상으로 했냐면 141명의 건강인을 대상으로 해서 반씩 나눠서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은 아무 효과가 없는 생리식염수를 주사하고 반은 비타민C 고용량 얼마냐? 용량이 10g으로 돼 있네요. 10g. 10g이면 1000mg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비타민C 권장 섭취량이 100mg이거든요.
100mg인데 이것보다 100배가 높은 고용량의 비타민C를 주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피로도 점수를 주사 맞기 전에 점수가 얼마인지 평균을 내봤어요. 70명씩. 그리고 주사 맞고 나서 2시간 있다 피로도 어떻게 변했냐? 점수 평균 내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점수가 어땠냐 봤더니 P값이 0.004, 이거는 P값이 0.05보다 훨씬 낮으니까 굉장히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비타민C 주사 맞은 그룹에서 피로도 점수가 낮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론은 여기에 안전하고 비타민C 주사한 게 2시간 그리고 하루 지나서까지도 피로를 줄였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저는 이런 논문 하나 보면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이 논문을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요 연구 결과 여기를 봤더니 피로도 점수가 비타민C 그룹 평균 5.6이에요. 점수가. 이거는 주관적으로 10점이 가장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각 개인마다 나는 지금 현재 피로도 점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우리 PD님 같은 경우는 지금 피로도 점수 얼마입니까? 예를 들면 뭐 6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3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평균이 5.6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이상으로 피곤한 거죠. 플라시보 그룹, 즉 가짜약 그룹도 5.5니까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했는데 주사 맞고 2시간 있다가는 5.1로 떨어지고 5.6이 5.1로 떨어지고 하루 지났을 때는 4.97로 떨어졌습니다. 즉 이 차이는 0.7 정도죠. 근데 가짜약을 맞은 그룹에서는 5.5에서 5.66으로 아주 큰 차이가 없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 비타민C 맞은 그룹이 가짜약을 맞은 그룹에 비해서 점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게 0.7점이 줄어들었는데 그게 통계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건데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계적 유의성, 통계적 의미만 보지 말고 임상적 의미, 임상적 유의성까지 보라는 거죠. 임상적으로 피로도 점수가 5.6에서 4.9 그러니까 0.6에서 0.7 떨어진 게 과연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차이가 느껴질 수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 5.6에서 점수가 5.6이었는데 빵점으로 된다는 거나 아니면 뭐 빵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점으로 떨어지면 눈에 띄게 차이 나는 걸 본인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0.7점의 차이는 많은 사람들은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막 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임상적 차이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복지부 유관단체인 질병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에서는 제가 얘기한 이러한 근거 중심 진료에 기반해서 기존에 나온 연구 결과를 다 종합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진단이나 혹은 치료 약물, 비타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근거가 있느냐 전문가들이 수년간의 연구를 다 종합해 갖고 권고안을 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비타민이 효과 없다고 한 이유는 여기에 이런 권고안에 보면 멀티바이타민이나 단독으로 이런 것은 뭐 암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 근거 없다, 근거 불충분이다 이렇게 이미 나와 있고 유일하게 제가 권장할 수 있는 건 여기에도 근거 있는 거는 엽산이 되겠습니다. 엽산은 산모의 경우 특히 임신 초기 3개월까지는 굉장히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럼 임신 초기에는 아이의 그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인데 특히 뇌도 형성되는 시기인데 이때 엽산이 부족하면 문해아, 신경관 결손에 의해서 문해아가 나올 수 있어요. 뇌가 없는 아이. 이걸 뉴럴 튜브 디펙트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엽산은 3개월 정도까지는 보충을 해줘야 된다. 요 정도 하나만 근거가 있는 거지 나머지 비타민, 홍삼, 유산균, 오메가3, 칼슘 등등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다 종합한 메타 분석 보면 효과 없는 거로 나오고 오히려 일부에서는 해롭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칼슘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골절 예방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심혈관 질환이 높아진다는 거 제가 최근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제목에서 또 제가 썼지만 우리 의사 선생님들, 동료 여러분들 어려운 여건이에요. 우리가 뭔가 처방을 하면 심사평가원에서 이거는 뭐 근거가 부족하다 이래갖고 너무 삭감을 하기도 합니다. 참 이 부분이 어려운 건 저도 알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수가 자체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답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히 비급여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아직 확실히 확보되지 않은 거를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효능도 확보되지 않은 거를 근거 없이 사용하는 거는 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몇 가지 있는 거 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나 제이제님, 오메가3에 대해서는 명 박사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거는 뭐 많이 얘기했죠. 오메가3 특히 심혈관 질환.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Choosing Wisely 캠페인이라는 게 있어요. 현명하게 선택하기. 이거는 뭐냐면 환자와 의사 사이에 대화를 촉진시킨다. 이 의미는 뭐냐면 실제 의사들이 지금 진료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부족한 거, 하지 말아야 될 진료 행위를 너무 많이 한다. 그런 반성에서 2012년에 미국에서 Choosing Wisely 캠페인이 시작됐고요. 현재는 미국 내에도 아마 70개 학회인가 굉장히 많은 학회에서 우리 가정의학회와 내과, 성형외과, 방사영상의학회 그 과 자체 내에서 이런 거는 우리 의사들이 동료 여러분들 하지 맙시다 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보통 5개에서 10개 정도까지.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오메가3 얘기했는데, 오메가3는 오메가 승권명 이렇게 치면 이미 이 뉴욕 논문이 제가 옛날에 발표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에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제가 오메가3가 심혈관 질환 위험 예방에 효과 없다. 오메가3 효과 없다. 심혈관 질환. 그런 메타 분석을 2012년에 발표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그 유명한 학술제. 그랬더니 뉴욕타임스에서 이 기사를 썼죠. 왜 이게 안 되죠? 이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돌고 있군요. 이거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좀 기다려 보고요. 이거네. 여기 보면 이제 요게 뉴욕타임스인데요. Weighing the evidence on fish oils for heart health. 그러니까 심장 건강에는 생선 기름이 더 근거가 있다. 그러나 fish oil supplement는 효과 없다. 그 이유는 제가 이 당시에 발표한 논문을 여기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자마 인터널 메디슨이라는 의학 학술지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제가 이 논문을 메타 분석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제 인터뷰도 있죠. 닥터 승권명, 이 당시에 내셔널 캔서 센터 리드 오서라고 해서 제가 주저자였죠. 이 얘기도 써 있지 않습니까? 오메가3 저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실님, 콜레스테롤 높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치료하기 위해 오메가3 먹으면 좋다고 해서 먹으라는데, 콜레스테롤 높은 이유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원인, 흔한 원인은 대개 이 5가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흡연, 음주, 비만, 운동 부족. 요 4가지가 제일 커요. 여기에 혹시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커피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5가지에도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혹시라도 내가 어떤 즙이나 액, 건강기능식품 먹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일부 그런 식품들이 또 콜레스테롤 간혹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근데 명확하게 입증된 건 아닙니다. 이 건강기능식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런 생활습관 개선을 최소한 2, 3개월 이상 해보시고 피검사를 했는데 LDL 콜레스테롤이 130 미만 혹은 160 미만으로 떨어지면 약을 안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런데 2, 3개월 열심히 생활습관 개선했는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160 이상, 190 이상. 근데 이거는 이 수치는요,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 개수에 따라서 이 수치를 좀 더 엄격하게 약물요법을 쓰는 그 수치들이 약간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의사님이랑 상의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도 방법이 없다면 나중에는 약을 먹어야 되고, 그 약은 일단은 계속 평생 먹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상구아님, 비만 당뇨와 마른 당뇨의 차이점 부탁드립니다. 이건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때문에 생긴 당뇨 환자가 있을 수 있고, 비만하지 않은데도 당뇨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거를 의학적으로 이런 개념들이 일반화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비만하지 않은 사람도 이형 당뇨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흡연이라든가 음주, 그리고 운동 부족, 그리고 몸에 지방이 많은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결국에 지방이 많은 거는 몸무게는 표준이라 할지라도 비만의 개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비만의 개념이 과도한 지방이라는 거죠. 오딱을 먹으면 간에 무리가 줄 것 같은데 박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영훈님. 오딱은 뭐 간에 옷 자체는 우리가 좀 뭐 피부 접촉성 피부염 그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간에 무리가 되는지 여부는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1님 저는 영양제 먹고 활력이 생기는 느낌이 들고 몸이 한결 나은데 주변 분들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플라시보 효과 아니면 그냥 시간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진, 그리고 아니면 플라시보 효과 말고 다른 원인 때문에 좋아진 거죠. 영양제를 챙겨 먹을 정도라면 본인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생활습관 개선을 다른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영희님, 기존의 연구한 것만 분석하는 건 편협할 수 있지 않나요? 새로운 연구나 시각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메타분석 장치는 한계가 있어요. 현존하는,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만 종합하는 겁니다. 근데 미래에 아직 안 나온 연구 결과는 어떻게 종합하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일이죠.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겁니다. 다이옴님, 저는 종합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먹어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효과 봤는데 변비에 좋더라고요. 그럼 종합 비타민제 안 드시나요?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몰래 누가 와이프가 뭐에 타서 저한테 먹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제가 스스로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벌써 2분이나 경과를 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이었고 전문가를 위한 강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질문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